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윤 대통령이 생일을 맞았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생일 그 다음날 또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의 또 생일이네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생일 관련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도 하나 나왔네요. MB 생일 결혼 당선일 트리플 기념일. 좀 특이하죠. 생일하고 결혼일하고 대통령 당선일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트리플 기념일. 여당 의원들이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마치 의총을 개최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네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뭐 다 아시겠죠? 주호영, 뭐 나경원, 뭐 등등입니다. 여기 이제 MB계가 원래 옛날부터도 친박과 친이가 있었는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여의도는 친이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다만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일종의 상징적 존재로 지금 있다 보니까요. 새가 없어요. 하나도. 소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기준, 여의도 기준으로는 친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으로 이제 지지 성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도 말이죠. 친박 친이가 치열하게 서로 간에 뭐 경쟁하고 서로 뭐 다투고 할 때도 세력 분포를 보게 되면은 여의도 기준으로는요 MB계가 꿀리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적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특이하게 그 여의도 세력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이 MB계는 막강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최대 실세하면은 과거 한오섭이라는 인물 아시죠? 대통령 국정상황실장 하다가 이제 그 후에 정무수석 하다가 나왔는데 그 한오섭이가 놀랍게도 한동훈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둘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렇지만 한오섭이가 가서 한 일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일부러 그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답 없습니다. 자꾸 약속 대련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게 헛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약속 대련은 아니에요. 약속 대련이면 조건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둘 다 죽고 있는데 무슨 약속 대련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확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은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요. 헌재에서.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사람이 폭락하게 되면은 요즘 한동훈 지지율이 7% 8%인데 어디 들이댈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린 반분어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한동훈 개 자체가 만들어지다가 그냥 꺼지는 거지. 뭐 제대로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말이죠. 기초 중에 기초. 기반을 먼저 다져야 되는데 기반도 없이 그냥 중도파리 하려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대통령에게 들이대면서 자꾸 각시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떨어져 나갔고 특히나 이번에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완전히 한동훈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지. 이제 정체를 뭐 알아채렸다 할까. 완전히 염증을 느껴가지고 한동훈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MB계가 지금도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막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도 여기고요. 대부분 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번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거죠. 김무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김무성도 따지고 보면은 이 라인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라인으로 있었죠 한때. 근데 그 이전에 김무성은요 원래 YS 라인이잖아요. YS의 적장자 중에 한 명이죠. 노무현에게 안희정 뭐 이광재가 있었다면은 YS에게는 막내둥이로서 그 김무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무성은 YS를 사석에서 만날 때는 아버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야말로 고향의 앞에 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김무성이가 그렇게 좀 뭐 이런 뭐 보수 스타일 기질이라도 YS 앞에만 가면 그렇게 그냥 작은 꼬마 아이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YS계에 김무성이가 들어가잖아요. 이 MB도 극입니다. MB는 원래 기업인이니까 정치색이 없었잖아요. 정치인이 되고부터는 라인을 거기로 탄 거예요. YS로.
그러니까 YS와 김무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MB와 김무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은 원래 여기하고 가까웠어요,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지난번 탄핵 무렵에 배신자 이런 말도 성립은 되지만 김무성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약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지금 소위 국민의힘 실세들이 대거 몰려갔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뭔 정치적 어떤 또 격변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MB계들이 사실 뒤에서 크게 움직였죠. 거기다가 조정동 같은 이런 거대 언론들이 또 엄청나게 또 선동을 해버렸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끝나버린 게임이었다. 거기다 저 좌파들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요.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고요. 요거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특이하게도 대통령 생일 다음 날인 19일이 지난해 8월 별세한 고 윤기준 교수의 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편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18일 74번째 생일을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보냈다. 특별한 일정 없이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엔 윤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가 2,000통 가량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 화환이에요. 뭐 그야말로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뻗어 있죠. 그야말로 거기 이제 보다 못한 좌파들이 거기 개딸들이 불도 지르고 했습니다만 한 10개 정도 태웠다 그러죠. 정말 인간들이 진짜 말종들입니다. 말종. 자, 아무튼요. 그런 어떤 엄청난 국민적 열기, 지지가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만 대통령실은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어서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편지 정도도 전달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에게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이게 만일에 뭐 없는 듯 뭐 이렇게 유야무야 돼버리면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뭐 어떻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방법이 좀 딱해져요. 좀 깝깝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대통령은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포렌식 결과를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 그러면은 전달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신경 쓰인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모처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수장들이 전부 이게 구속되거나 지금 뭐 이제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검찰, 경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손발이 다 묶였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합리적 어떤 판단, 희망적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야 돼요. 계엄 이게 발동하기 전에. 다만 계엄은 그냥 깜짝 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알리기 위해서 여론에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종의 단발성 뭐 원포인트 계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계엄이죠. 부분 계엄. 계엄 같지도 않잖아요. 뭐 장갑차도 한 대 등장하지 않고 탱크는 고사하고 말이죠. 그런 계엄이 무슨 계엄입니까? 실탄도 말이죠. 없이 그냥 빈총 들고 가가지고 국민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이런 계엄군이 무슨 계엄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뻥튀기해서 내란으로 지금 몰아가는 세력들 이들과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결정짓는 대회전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죠. 자, 윤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고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심어준 어떤 그 자신감 그런 걸 고려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적 담화를 벌써 2번인가 발표했잖아요. 전혀 뭐 기죽었다거나 뭔가 이렇게 불안해한다거나 그런 그 낌새가 없었어요. 저는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 믿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계엄령 선포 당시에 반드시 그런 말을 했었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믿어달라 그랬어요. 거기에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강조점이 있었고요. 반국가 세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민주당도. 그래서 어쩌면요 아주 충격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부정선거를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그걸 일종의 그 윤활유로 해가지고요
저들을 위헌 정당 심판 같은 것도 아마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거 하라라는 요구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우파 안에서요. 민주당은 지금 하는 짓 보면은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잖아요. 저거 위헌 정당 심판할 만하다. 거기다가 요즘 최근에 와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런 주장도 일부 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엄날 그때 말이죠. 선관위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 여론조사하는 곳, 선관위 기숙사, 그거를 틀었잖아요. 국회가 아니었고 표적이 거기였다라는 거죠. 선관위 연수원이죠. 이제 그런 곳을 틀었던 것은 명백하게 어떤 의도를 노출한 것이다. 부정선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령 선포한 그 다음 날이죠. 진실화해위원장에 이제 누가 임명됐습니까? 바로 박선영 의원입니다. 이 박선영 의원은요, 정영식 현재 재판관 6명 중에 한 명이고, 이분이 요번에 공교롭게도 뺑뺑이 돌리기를 했죠. 서로 추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6명이 뽑기를 했는데 그분이 주심 판사가 됐습니다. 이번 탄핵 재판의 주심 판사로서요. 모든 주도권을 다 쥔다 그러네요. 질문에 대한 주도권도 쥐고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는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심 판사가 된 겁니다. 그 판사가 누구예요? 바로 박선영 의원의 제부입니다. 제부. 그러니까 인척관계로 이제 얽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재판관이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 임명한 딱 한 명의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걸. 그래서 이 탄핵안이 헌재로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기각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쩌면요, 이 싸움을 헌재 판결 이후에 기각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헌재 재판 도중에서도 일부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싸움은 그 후부터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을 한번 만났잖아요. 계엄 선포하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 상황 속에서 한동훈 보고 만나라고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면담 후에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근데 그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포렌식 시간을 벌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듯 일종의 그게 연막작전이 아닌가,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믿는 핵심 그런 군 라인인데요. 이들이 뭐 울고불고 뭐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주는 믿음에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전혀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담담한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로 뭐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한동훈을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이제 사퇴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번 이 계엄과 탄핵 사태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이 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다라는 둥 친한계 쪽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정치력이 없다, 정치 감각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한동훈을 그렇게 솎아내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 담화문을 냈었죠. 그런데 그때는 더 강경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처음 기조 그대로 반국가 세력을 향해서 그야말로 분노를 표하는 그런 담화문이었죠. 이거는 전혀 꿀린다거나 쫄았다거나 겁을 낸다거나 뭐 후퇴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있다. 뭐 믿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스카이 디엘리가 요즘은 정말 믿을 만한 이제 언론인데요. 여기가 기사를 그때 낼 때 포렌식이 사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뭐 저는 전도 아닙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 인정합니다. 아직도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은 이미 대응 자세 모두 다 갖추고 있었다. 미리 준비 다 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걸 갈고 다 넘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이미 작년 2, 3월 경에 방첩사령부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수사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벌써 갈고 닦은 뭐가 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무너질 수가 없다. 그 밖에도 많은 어떤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자, 다 드러났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이 소위 기회주의자인지 다 드러났어요. 자, 이제 한판 대역전, 대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누리PD였습니다.